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좀 줬는데요. 일단 셧다운 같은 경우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유지만 잘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줬습니다.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도요 4.8%를 뚫고 넘어갔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안겨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를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냥 종목을 바꿨을 뿐이지 업종 내에 계속적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금이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도 깨질 것이다. 일단은 증거사 전망치가 조금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 거기다가 지금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서 증시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는 어떤 대응 투자가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그냥 삭제된 것 같죠? 그냥 쑥 지나갔어요. 9월 말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조금, 약보합세 보였었던 부분들은, 특별하게 우리한테 부담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휴가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1.2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87%나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기술주들이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이게 아침 시작점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복하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죠. 이런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 악재성 요인들이 그대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연휴 동안의 어떤 상황들을 국내 증시에 소급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요,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버렸다라는 부분들은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일단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버티기로 들어가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채금리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려감을 만들어냈다.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8%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8%, 그 다음에 30년물 국채금리는 4.9%까지 올라갔죠. 2년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5.1%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그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간 거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단기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금리보다 더 떨어져야지만이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가 5%대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국채금리가 지금 5%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올린다라고 된다라면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5.1이나 그 정도 많게는 5.1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저기 다른 누구예요? 다이먼이죠. 그 사람은 7%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사실은 아니고요. 네. 국채금리나 이 기준금리가 7%까지 올라가면은요. 이거는 네, 미국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5%에 근접하거나 정말 많이 올라가도 5.1%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준금리도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은 그냥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긴 한데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아 버렸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니죠. 구인 건수죠. 구인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내일인가 나오죠. 네, 구인 건수가 지금 네 69만 건 정도가 더 증가해 버렸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아직도 튼튼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괜찮아요? 그렇다면 금리를 더 올릴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경기는 아직 튼튼하니까 인플레이션 먼저 낮춥시다. 라는 식으로 해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부담이 되죠.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다우지수라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다우지수까지도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지표가 아주 좋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이런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하필이면 걔네들만 좋게 나온 거예요. 신기한 얘기죠.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얘기들이고요. 연준 총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적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국채 금리를 또는 기준 금리를 연내에 더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연준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긴 한데 시장에 너무 충격을 계속해서 주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생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내려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매커시 하원 의원이 일본, 미국 사상 최초로, 지금 해임안이 나타났죠? 그니까,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잖아요.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원의장이, 네, 해임이 돼버렸어요. 이게, 공화당 입장에서 아무리 강경파가 매커시가 지난번에 그걸 했어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들한테 막 그냥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임이 돼버렸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여튼 혼란스러운 상태가 막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근데 임시 예산안 통과 안 시켰으면 어떻게 쓸 건데 지들이 셧다운을 만들면 그 책임 누가 질 건데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게 꼭 국채 금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네, 매커시 의원의 이런 해임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에 더 많이 작용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느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채권 시장의 매도세가 진정되어야 한다. 근데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또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따지고 본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금리가 올라가기만 한다라면 경제지표는 좋았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폭락했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좀 됐었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갖다 끌어당기면 다우지수가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오늘 살펴봤을 때 증시가 잘 버틴다 싶으면 미국
쪽에 있는 어떤 금리, 이 국채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에 더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다.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커시가 일단은 저거를 예산안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하원의장 뽑기도 어렵겠지만 이제는 또 그런 것들이 안개 속으로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겠죠. 물론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어쨌건 한 달은 벌어놨으니까 이 한 달 사이에 미국이 해결하면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거고요. 지금은 전부 다 채권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6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0% 넘게 나오고 있었던 것이 69%까지 떨어지고요.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30%로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1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월 말에 FOMC가 열립니다. 이번 달 말에 31일 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11월이 맞겠네요. 근데 어쨌든 11월에 이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요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까지 봤을 때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CPI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이번 달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정도, 다음 주에 이제 만기일 있잖아요. 그 정도 안에 이제 주 초반에 있었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만 조금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CPI 지표 같은 것들에 따라서 물론 이게 나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예산안이 지금 한 달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어쨌건 오늘은 기술주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테슬라 또는 이제 AMD, 엔비디아 이런 것들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형 기술주 위주의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대형 기술주들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빠져봤자 2%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로서는 주가가 좀 1% 넘게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종목에 대한 구성을 좀 잘 만들어 놓는다면 주가 하락률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면서 장중시장 때 다시 또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에코프로를 떠난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 선호 현상이 여전하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은 주로 코스피에 집중이 됐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반기 투자금이 주로 코스닥에 흘러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1분기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3조 원 규모로 사들였고 거의 4조 원이네요. 3조 9천억이니까. 그 다음에 코스피는 5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순매도를 했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코스닥은 3조 9,600억을 사들였지만 코스피에서는 4조 4천억을 팔아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투자금이 이렇게 몰린 이유는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에코프로 주식을 팔아먹은 게 1조 8천억 정도 규모가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코스닥에 있었던 이 에코프로를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분산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금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분산이 됐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에코프로에서 자금이 빠져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장바구니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하반기 투자 심리도 여전히 2차전지 테마에 몰려있다. 사실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 매수가 조금 뜸해지면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포스코 그룹주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2차전지 테마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였다. 6조 원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이 1조, LG에너지솔루션이 6,700억, SDI가 5,600억, LNF는 5,300억, 포스코 퓨처엠 4,000억, SK이노베이션이 3,900억, LG전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네. LG전자가 3,700억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를 그냥 1등부터 8등까지 모두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9등까지 하는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9개, LG,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로 봐야 되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런 부분들인데, 2차 전지를, 엄청나게 사들었네요. 개인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포스코 홀딩스 6조 원, LG화학 1조 원, 네, 조 단위로 그냥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얘기고, 거기서 나온 자금까지 합쳐져서 아마 들어왔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이 적은 대형주 쪽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것은 이런 거죠. 증권사에서도 이제, 슬슬, 2차 전지 쪽을 또 다시 투자하고 있어. 이 에코프로를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사라. 뭘 사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하나가 에코프로 BM. 이렇게 세 개를 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 수익에 근거한 부분에서 본다면, 에코프로는 여전히 고평가지만, 얘네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종목들은 괜찮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2차 전지를 추천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신기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요게 좀 다른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전히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쪽 2차 전지는 이제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서 자금을 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글쎄요, 해팅용으로 걸어놓은 건지 모르지만 에코프로가 빠지면 근데 다른 것들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매수하자 이런 쪽으로 들어갔었던 개인 자금들도 지금 2차 전지 쪽 인버스 쪽에 투자하는 자금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매 포지션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나 이런 쪽도 지금 증권사에서 괜찮다 얘기하지만 그쪽도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쪽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맞겠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망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계속 가지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바로 이 에코프로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바로 들어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팔았다면 현금을 쥐고 있다가 시장이 변화될 때, 그럴 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코스피 2400이 깨질 것인가. 증권사들이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하방 압력이 더 거세졌다, 이런 얘기인데, 증권사들은 이미 8월과 9월 연속 하락한 코스피 지수가 10월달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기사긴 한데, 미국에서 아시죠? 수익률이 안 좋았던 시기가 이제 8월달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9월달은 전통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10월달은 주가가 바닥을 잡는 시기다. 그 바닥을 잡는 시기라는 게 뭐냐면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죠. 8월달에 시장이 안 좋다. 전통적으로 안 좋다. 조심해라. 9월달에는 주가가 떨어진다. 10월달에는 주가가 더 많이 바닥으로 처박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럼 8월달, 9월달은 뭐였냐 이렇게 싶을 정도긴 한데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얘기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전통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끌어다가 같이 붙여놓고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증권사가 이번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2400선까지도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00이 깨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미국 증시 상황이나 최근에 환율 이런 거 보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2465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한번 크게 흔들려버리면 2400도 장중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초에 상승한 부분들 전부 다 되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억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던 부분들도 거의 되돌림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포인트를 일단은 그래도 저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2500포인트 이하로의 어떤 하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좀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휴가 지나면서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이 폭락을 벌이죠. 자, 이런 급락 상황이 벌어지고 기술주 쪽에 전체적으로 악재성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2400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셔야 되겠죠. 자, 증권사들의 변동폭을 좀 살펴보니까 삼성증권은 2350을 저점으로 잡았고요. 신한투자증권은 2400, 한국투자증권은 2450, 교보증권은 2350, 키움은 2400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예상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00에서 2350을 저점을 잡고 있다는 것은 2400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위쪽 라인 때는 2600포인트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0월달 안에 2700을 찍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2700포인트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식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냥 바닥만 잡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서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뭐 산타 랠리를 준비하는, 또는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닝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10월 중반 정도 넘어가야 되겠죠. 삼성전자 시작 발표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을 일단 잘 넘기셔야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연휴가 또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4, 5, 6일 정도는 또 연휴가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휴일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줄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 시기이긴 하죠. 그래서 아예 이번 주 스킵을 하고요. 다음 주 시점부터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들, 지난번에도 해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약세 요인으로는요, 달러 강세, 국채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달러 강세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면 주가의 약세가 되느냐,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중 환율이 지금 1356원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1400원까지 찍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나타나는데, 1400원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이라면 1400원 근처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고요. 누가 얘기했었죠? 노무라였던가요? 1500원 간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500원은 정말 어려운 얘기고, 1400원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1400원 근처, 1300한 7, 80원 정도까지는 한번 위기감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국제 유가가 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돼요.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CPI,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되고요. 전방위적으로 뭐가 되냐면,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잖아요.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다면 이 원재료를 사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원화를 또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입하는 입장이니까요. 원화를 많이 줘야 되는데 가격까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어떤 인상 효과가 있는 거죠. 즉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또 더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품 가격 인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영유주 쪽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동안 사들여놨었던 이 재고, 이 부분에서의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재고가 소진이 될 거다라고 본다라면 이번 달 넘기기 어렵겠죠. 그래서 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요, 이게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안정화 시켜야지만이 이 재고 소진에 따른 부분들이 영향이 없어지는데, 재고가 소진된 시점에서도 유가가 내려가지 않았다, 환율이 계속 높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담감을 작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지금 당장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이 되는데, 10월 초반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 중반, 후반 이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를 찾게 된다라면 10월 달은 이제 초반부 지나가면서부터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다 전달해 드렸네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분위기를 좀 나쁘게 다운시키고 있다.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뭐 반도체 전부 다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채 금리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 리스크 살짝 있는 것 같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리스크로 집중이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국채 금리 상승이고 나발이고 원에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로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2차전지 선호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 2차전지 선호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에코프로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 돈을 지고 있는데 다른 2차전지로 들어간다, 그럼 뭐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요. 빠져나온 돈들, 현금은 일단 꼭 쥐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 다시 재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전 400이 깨질 수도 있다, 증거사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율과 유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이 국채금리 이 부분, 달러 강세 때문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하고 유가 같은 부분들 계속 올라가는 거, 지금 환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간다,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이 어떻게 그 전망치를 만들어 주느냐가 이걸 덮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10월 안에, 이번 달 안에 유가와 환율이 모두 다 안정세를 보여줘야지만이 재고 소진에 따른 그런 기업의 실적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잘 추적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도 읽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206페이지에 있는 스타코믹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주식을 못 찾을 거야, 나는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은 당신의 주식 투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지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좋은 주식과 수익이 보일 것이다. 이거는 말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시각, 이런 것들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제는 다 망했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 계속적으로 해주셔야지만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증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망했어, 끝났어, 이제는 뭐 다 한강물 온도나 체크하러 가자,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조금 멀리 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시장 보고 장중 시황 때 다시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파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